11장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이 통계적 가설 검증이 우리가 통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가설을 설정한다는 것은 통계적인 지식만으로는 결정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설을 검증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심리학적 현상에 관련된 어, 그 우리가 설정한 그 관련된 현상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제 하는 것에 근거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통계적 가설 검증에 대한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설 검증을 한다는 것은 결국 연가설을 기각할 거냐, 연가설을 기각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대안가설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가설을 기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설정한 통계적 변인 이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통계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가설을 기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설정한 변인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검증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연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연가설과 이제 대치되는 가설이 이제 대안가설이죠. 그래서 그 가설을 우리가 수용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우리가 가설을 설정한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과정이 이제 가설 검증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그러한 검증을 해서 판단을 했을 때 그 결과, 그러니까 내가 대안가설을 수용하든 연가설을 수용하든 그 과정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통계적인 수준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잘 검증했다, 그것이 이제 제대로 검증이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는 문제죠. 어디까지나 가설 검증도 이제 의사결정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는 항상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거나 이상한 게 아니고 그만큼 자연현상이 복잡하다는 것과 그러한 오류가 범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요, 얼마든지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고정되기보다는 계속 변화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가설 검증에 대한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살짝 한번 살펴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검증력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설을 설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관찰을 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그 관찰에 대한 설명된 어떤 사실들, 그걸 이제 검증된 사실들이죠. 그래서 이제 관찰을 통하든 이론을 통하든 우리가 이제 가설을 설정을 하게 되고 그걸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현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밝히는 과정이라고 보신다면은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실제적인 현상에서의 그 검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현상을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과정이 이제 사실은 같은 과정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를 분리를 합니다. 하나는 개념적인 검증, 그 다음에 하나는 통계적인 검증. 그러니까 개념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질적인 거죠. 근데 이제 통계적인 것은 굉장히 양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의 현상이 일치되면 일치될수록 우리가 이제 보다 이 관찰된 내용이나 이론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이제 이 가설 검증의 논리라는 것도 결국 뭐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정상 분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그 통계라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분포는 이제 표집에서의 정상분포, 모집단에서의 정상분포,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은 그 수집된 자료가 모여지면 모여질수록 이런 정상분포의 모양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분포 자체는 뭐 종 모양이든 산 모양이든 그러한 모양을 갖게 되지만은 그것의 중요한 형태는 뭐냐면은 이 중간에 자료들이 계속 모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평균으로의 회귀 혹은 이제 중심 극한 원리라고 하는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통계를 우리가 그 신봉하게 되는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통계가 굉장히 이제 뭐 수리적으로 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학이나 그 다음에 수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이 통계도 이제 그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이 통계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논리적인 측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그 논리의 판단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현상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표집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중심극한 원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이제 수집을 잘 하게 되면은, 즉 무선 표집을 하게 되면은 그 자료들은 대부분 이렇게 중심을 통해서, 그 중심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기술 통계에서 측정한 통계예요. 통계의 기술 통계치에서의 그 평균입니다. 그 평균의 개념이라는 것이 결국은 중심 극한적인 형상을 대표하는 수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는 그 중심 극한 중심에서부터 자료가 얼마만큼 이렇게 그 변산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통계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 통계 자체는 판단을 못 합니다. 이게 그 차이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닌 건지에 대한 뚜렷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나타나는 오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오차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오차가 이제 그 변인의 변산성과 얼마만큼의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보였던 재택교육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모집단의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안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고, 이건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학생들의 점수, 학급 성취도 점수를 이제 직접 그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메이어 박사는 그 이제 그 집단의 그 원래 그 각 그 학생들의 점수가 이제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점수에 비해서 그 재택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점수가 얼마일까? 그 다음에 그것이 이 점수와 차이가 나타날까? 이 점수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재택교육의 효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검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영가설과 대항가설이라는 것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는 이제 방향적인 가설과 비방향적인 가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과 비방향적 가설의 설정은 결국 우리가 이 재택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냐 없다고 보는 거냐에서 이게 더 점수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느냐 더 좋아지지 않은 쪽으로 가느냐, 이 방향이 뚜렷하게 안다는 것은 이제 그 벌써 그 재택교육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효과가 뭐다라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만약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 그러면 이제 양방향적으로 다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교육을 더 받게 되면은 분명히 점수가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나빠지는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설 검증을 할 때에는 이 네 가지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가설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연가설이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그거를 연가설을 받아들이느냐 그거를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수용하느냐 기각하느냐 하는 것이 있죠. 네 가지 판단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설이 참일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건 정확하게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연가설이 참인데 그걸 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게 오류죠. 그래서 그런 오류를 우리가 일종 오류라고 하고 혹은 알파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가설이 거짓일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연가설을 수용을 하면 그건 오류죠. 그걸 이제 이종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이제 연가설이 거짓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대한가설이 참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대한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이 연가설을 이제 수용을 한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베타 오류 혹은 이종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연가설이 거짓일 때 그것을 이제 제대로 그 연가설이 참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거는 정확하게 기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각을 했다는 것도 이것도 이제 음, 정확한 판단이죠. 그래서 이 결정을 할 때 수용을 하느냐 기각을 하느냐 하면은 수용한 것과 기각한 것을 합치면은 참이냐 거짓에 대한 그 판단이 수용을 하게 되면 기각이 되는 거고 기각을 하게 되면 수용을 하는 거니까 이거 한쪽만 알면은 다른 쪽은 이제 자동적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알파다 그러면은 알파에 반대되는 것은 1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 이 오류만 생각하든지 수용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연가설이 참일 때 그것을 연가설이 참일 때 그것을 기각하는 오류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 연가설이 거짓일 때 그것을 정확하게 연가설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요 두 가지를 주로 이제 중요한 판단 유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결국 이제 일종 오류를 범한다는 것은 우리가 뭘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냐 하면은 대한가스를 수용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가스를 기각하는 것도 마찬가지 대한가스를 얼마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수용을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각의 문제는 연가스를 기각한다는 건 전부 다 대한가스를 얼마만큼 잘 판단을 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가 생긴다는 것은 대한가스를 수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하고 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대한가스를 기각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했냐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그게 연가설이든 대한가설이든 그 가설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기각을 했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항상 잘못된 기각에 더불어서 판단을 잘한 조건도 잘한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가설에 대한 정의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가설 검증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검증 통계 지지를 구하는 것,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판단을 할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유의도 수준, 그 다음에 기각력, 임계치인데 유의도 수준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판단 양성은 어디까지나 확률이기 때문에 그 확률을 어디에서 이제 그 확률 기준을 설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고, 기각력이라는 것은 그 확률 수준에서 그 연가설을 배제를 하든 대항가설을 배제를 하는 그 경계선이 어디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되면은 이제 연가설을 수용하는 것과 기각하는 것에 경계 부분이 생기게 되겠죠. 그걸 우리가 임기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통계적인 판단을 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그래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연가설 그래프고 이게 대항가설의 그래프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이론적인 그래프인데 이론적이라고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그 두 개의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가설은 한 개만 있으면 가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설을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하는 항상 그 대별되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만약 우리가 한 개가 있어도 그 한 개를 수용할 거냐 기각할 거냐 하는 그 판단 설정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두 가지 조건이 이제 설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가설이 이제 에 대한 문제니까 한 가설을 수용하느냐 기각하느냐, 또 다른 가설을 수용하느냐 기각하느냐 문제인데, 한 가설을 기각함으로써 다른 가설이 수용되느냐 기각되느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는 서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연가설의 분포고 이게 이제 대항가설의 분포입니다. 그럼 우리가 판단 기준을 여기에 설정을 했을 때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조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될 때는 이쪽 연가설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연가설을 수용하느냐 기각하느냐, 대항가설을 보게 되면은 대항가설을 기각하느냐 수용하느냐, 이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잘된 판단이냐 못된 판단이냐를 판단하는 데는 그 한 가지를 선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연가설을 수용을 하면은 연가설을 기각하는 확률은 정해져 있는 거고, 대항가설을 기각하면은 대항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기각하는 확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한쪽은 다른 쪽에 의해서 이렇게 자유도가 1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고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가설을 잘 기각하고 대항가설을 정확하게 잘 수용했느냐 하는 문제는 주로 이제 요 두 가지만 갖고 이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대항가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항가설을 수용했을 때 이게 정말 제대로 수용됐느냐, 그 다음에는 그 수용됐을 때 그 연가설을 제대로 기각했느냐, 이제 요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만 우리가 고려를 따지면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게 완벽하게 이제 잘 그 수용을 한 것과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연가설을 기각을 잘 못한 게 없다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완벽하지만은 이제 사실은 실제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은 이거는 현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재택교육의 효과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은 이제 실제적인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인 수준에서의 이제 그 가설은 250점과 272점이 차이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앞에서 가설 검증을 할 때 가설 검증의 기각력을 우리가 5%로 잡았는데, 이제 그 5%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가설을 기각하는 그 확률입니다. 그럼 연가설을 기각하는 확률은 대항가설을 수용하거나 기각하는데 영향을 주느냐, 영향을 조금 미치죠. 그러니까는 그게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대항가설을 그 기각할 가능성이 또 줄어들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대항가설을 얼마만큼 잘 수용했느냐, 그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잘 대항가설을 받아들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확률, 그게 바로 검증률입니다. 그걸 파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327페이지부터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두 약물의 그 약물이 우울증에 이제 효과가 있느냐 하면, 이거 뭐 꼭 이렇게 이거를 생각해도 좋고요. 앞에서 재택교육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한다는 그 예를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의 두 약물의 이 우울증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효과의 차이를 이제 어느 약물이 더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따지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가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검정력이 7.7이다라고 하는 거는 70%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연가설이 거짓인 경우에 대항가설을 수용할 확률이 이제 그 70%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예, 연가설 아까 이제 그 그래프가 나오는데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만은 우선 통계적인 것에는 항상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조금 전에 이거는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통계적 가설도 이제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한 건데 이제 그 파워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 이제 옳은 결정을 한 확률이죠. 그건 뭐냐면 연가설을 얼마만큼 잘 기각을 했느냐. 이 말은 그 연가설, 대항가설을 얼마만큼 잘 수용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통계적 검증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가설을 수용한 어, 그 것에 대한 정확성, 정확성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정확성도 이제 될 수 있겠네요. 정확성과 더불어서 얼마만큼 우리가 그 연가설을 대안가설을 잘 이거 대안가설을 받아들였을 때 잘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얼마냐 인 거죠. 여기 보면 이제 통계적 가설 검증에 대한 아까 이제 두 가지 그래프를 항상 생각해라 그랬고 이제 통계적 결정을 이제 이게 하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의 확률이 결국은 이제 대항가설을 수용한 확률입니다. 요게 1 마이너스 베타 이게 이제 파워가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익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효과 크기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효과 크기라는 것은 두 변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차이입니다. 그게 이제 통계적인 수치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설을 저기 비방향 가설이냐 방향 가설이냐. 그러니까 비방향 가설에 비해서 방향 가설은 방향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 변인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연구자가 잘 알고 있냐 하는 것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보듯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은 이 변산성이 적어지게 되고요. 표준 편차가 작아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검정력은 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정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 책에 나와 있듯이 유의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에서 수용할 건지 5%에서 수용할 건지. 그 다음에 검정 방향은 일방향이냐 양방이냐. 그 다음에는 실험에서 그 표본이 종속 표본이냐 아니면 독립 표본이냐. 그 다음에는 효과 크기가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크냐. 그 다음 표본 크기가 얼마만큼 크냐. 그 다음 TOB가 얼마만큼 크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1, 2, 3 세 가지만 나와 있고 앞에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효과 크기와 효과 크기는 사실은 연구자의 지식이고요. 표본 크기는 우리가 그 참가자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는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건데 검정 방향도 사실은 일방향으로 할 것이냐 양방향으로 할 것이냐는 것도 이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지식과 연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연구를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연구 설계의 방식 그러니까는 연구자가 연구 방법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냐 어떻게 그 유용하게 사용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TOB라는 것은 결국 이런 요인들의 함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1, 2, 3, 4, 5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거는 그 효과 크기에 대한 이제 효과 크기하고 유의성과 중요성인데 그 효과 크기라고 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유의도도 커지지만은 그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사실은 그게 그 통계적인 유의도라고 하는 것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250점과 272점이
통계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그 재택교육의 효과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그렇게 해석되기는 어려운 거죠. 어쨌든 통계는 통계적인 해석이고, 실제적으로 그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는 것은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이니까 그거는 좀 별도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의성이 높은 경우는 그것이 중요할 가능성도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효과 크기에 대해서 그 나와 있는 수치는 뭐 요 한 개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효과 크기가 0.20이면은 작고, 효과 크기가 0.50이면 중간이고, 효과 크기가 0.80 이상이면은 크다. 요 한 가지만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검정력에서 저기 표본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절한 표본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도 또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17.8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느 정도의 표본의 크기를 설정할 거냐,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결과를 어느 수준에서 얻을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336페이지에 보면은 D 값을 나는 5.5 정도로 할래. 그 다음에 검정력은 0.9 정도로 할래. 그 다음에 우리는 나는 양방향을 설정을 할래.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그러한 정도의 통계적인 검정력을 가지려면은 이제 몇 명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니까, 그는 표를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 이외에 아까 여기에 검정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고려해서 판단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의 그 경력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게 의미가 있고요. 우선은 책에서 이 정도의 그 조건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통계를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논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해 놓으시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추리 통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이제 이해력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